1998년 1월 30일 리규인과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언니 집에서 설날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 내린 산길 도로는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기에는 너무 불안했고 이대로 달리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사고 날 것이 무섭다며 집으로 먼저 걸어갈 테니 남편에게는 시내에서 일을 보고 오라며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귀인이 손목에 찬 시계를 보자 시간은 저녁 7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배고팠던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던 남편이 저녁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대문 밖으로 나가 큰 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서 마을 청년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었던 그녀는 계속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양더가 시내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진찬과 3명의 형제가 양더를 막아섰는데 에헤헤, 양다, 요즘 잘 나가나 봐? 아이, 그런데 저 버릇없는 놈이 집안 형 보고 어이 양더라니? 그래, 왜 또 시비를 거는 건데? 요즘에 돈벌이가 얼마나 좋으시면 집을 2층으로 올리셨을까? 그거 다 사기쳐서 번 돈 올리는 거지? 양더는 꺼두었던 오토바이의 시동을 다시 걸며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먼저 갈 테니까 저리 꺼져. 야, 우리 말 아직 안 끝났다고. 우리 말이 말 같지 않냐? 시청에다가 신고라도 해줄까? 신고라니? 무슨 신고? 신고는 무슨 신고기는 출산위반법 신고지 이놈아. 한 집에 애를 5이나 나오면 벌금이 나온다는 거 알만한 놈이 그러는 거냐? 너 누구 허락받고 애를 5명씩이나 싸지고 그러는 거냐? 누구는 뭐 낳기 싫어서 애를 안 낳는 줄 아네? 양더는 진샨이 자신의 가족을 비꼬듯 말하자 기분이 상했는데 양더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다시 끄며 야, 내가 애를 셋을 낳건 열을 낳건 내딴 놈이 무슨 상관인데? 그런 걸로 시비 걸 시간에 직장이나 구해봐라. 농사만 짓지 말고 할 일이 없이 그렇게 백수로 지내는 거 지겹지도 않냐? 그때 양더를 놀려줄 목적으로 시비를 걸었던 큰형 학사는 오히려 양더가 자기 동생들을 놀리자 뒤에서 화가 잔뜩 나 벽돌을 집어들어 그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왜? 꼽냐? 그때 벽돌에 맞아 오토바이가 파손된 모습을 보자 참을 수 없었던 양더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삼형제가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양더는 한 손을 들어 올리며 아이, 그런데 이 자식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집안 형한테 하는 짓거리 하고는 큰 길가에서 양더와 삼형제가 싸움이 시작되자 집안에 있던 넷째 지도진이 형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었던 양더가 형제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작두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에이씨! 도주는 작두칼로 양더의 허벅지를 내려쳤습니다. 양더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옆에서 나타나 자신을 공격하자 바닥에 쓰러지며 두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쥐었습니다. 도주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들고 있던 칼로 다시 한번 양도의 허벅지를 내려 찍었습니다. 양도의 비명소리는 마을 산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고
지악산의 5번째 막내 동생 지하잉이 식도를 가지고 나와 양도의 목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그때 진샤는 그 칼을 빼앗아 양도의 심장을 향해 찔러버렸습니다. 야, 그래. 저 씨발이야 부시지. 왜? 돈맛 좀 보더니 사람이 우습게 보이냐? 사람 우습게 보더니 꼴 좋다 이놈아. 양도가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들은 하나둘씩 도로변으로 나왔고, 주민은 양도의 부인 리규잉에게 전화해 빨리 마을 입구로 나와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규잉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 자기야 빨리 와봐 난리 났어. 남편이 피 흘리고 난리도 아니라고. 네? 어디요? 어딘데요? 규잉이 아주머니와 남편이 다쳤다는 곳으로 도착하자 마을 주민이 농기계를 끌고 와 뒤에 피 흘리고 있는 남편을 싣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목 부위와 허벅지 그리고 가슴을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생사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도가 응급실로 실려가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지악사는 아니, 그냥 칼로 살짝 겁만졌을 뿐인데 무슨 과다출혈로 응급실까지 간다고 지랄이야. 형! 이놈들이 이거 우리 엿먹이려고 일부러 수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야야야! 일단 짐들 챙겨놔. 만약 저놈이 죽으면 우리 모두 사형이라고. 나 저 재수가 없으니까. 그날 밤 긴 수술로 생사를 오가던 양도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회복실에서 15일간 치료를 하며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가 병간호를 하며 돌보고 있었습니다. 양도는 아내와 함께 집 창고에서 조그만 포장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퇴원 후 거래처에 납품해야 한다며 평상시와 같이 창고에서 밀린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규잉이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상시에 울리던 모터 소리가 들리지 않아 남편이 일하다 잠시 쉬나보다 하고 창고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창고에는 인기척이 없었고 남편이 창고에 내려와 일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아직도 자나? 규잉은 창고에서 나와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규잉은 침대 위에 남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퇴원 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밀린 일을 하더니 고단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침대 쪽으로 다가가자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몸은 마치 강목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규잉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봤으나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규잉은 뒤로 넘어지며 여보! 규잉은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그는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양도가 죽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오 형제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형! 이제 어떡할 거야? 그놈이 죽어버리는데 우리 검거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애를 잡히면 어떻게 되는데?
에이씨,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후를 무조건 사형이지. 야, 그러지 말고 얼마 전에 짐 챙겨둔 거 있지? 새벽 기차 타고 여기 뜨자. 너희 둘하고 너는 동북성으로 가고 너는 저 시안 우르무치 쪽으로 도망가. 그럼 경찰이 찾기 힘들 거야. 경찰이 규잉의 신고를 받고 오형제의 집으로 출동했으나 그들은 이미 도주하고 집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고자 규잉에게 어머니, 그럼 그때 당시에 그놈들이 남편분을 구타했을 때 폭행 혐의로 신고를 했어야죠. 그때는 마을 아저씨들이 동네 사람들끼리 다툰 거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고를 하냐고 뭐라고 하셔서 신고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이렇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고하면 뭐 어떡합니까? 용의자들도 모두 도망가고 없는데. 도망가봤자 어제 저녁에 도망갔을 거예요.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조사해보시면 최소한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뒤에 있던 루영사는 리규잉을 달래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영화를 너무 많이 오셨나 보다. 그럼 그 조사는 누가 다 한답니까? 그 기차 타고 버스 탄 수천 명, 그 수만 명을 누가 조사하냐고요? 에? 그래도 에헤헤, 참, 일단 아주머니 마음은 잘 알겠으니까요. 폭행 사건으로 접수하고 그냥 집에 가서 기다려보세요. 목격자라도 나타나면 그때 다시 연락 한번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규양은 경찰에게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으나 업무가 많다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사건은 아무런 진전 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리양은 집에 돌아와 울며 경찰에 의존해서는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도망간 범인들을 찾아내 잡기로 했습니다. 리규잉은 아주 어린 시절에 허난성 샹청시 난톤진 마을에 이사와 정착했습니다. 난톤진 마을은 전통적인 치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이뤄 살고 있는 마을로 주로 벼농사와 농작물을 재배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남편 지앙더를 만나 어린 나이에 그와 결혼을 했는데 리규잉이 지앙더에게 시집올 때만 해도 마을 주민과 별 다를 바 없는 농작물을 재배해 먹고 사는 농민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으로 선출되었고 농사만 지어서는 세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내에서 포장기계 하나를 들여와 창고에서 소일거리로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우려와는 달리 사업이 잘 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1997년에는 마을에서 최초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창고를 만들어 포장재 부속을 만들고 위층에서는 아이들과 생활하며 2층 건물을 올린 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잉은 번 돈을 자녀 교육에 아끼지 않고 투자했습니다. 입는 옷이며 가지고 다니는 모든 것에 자신이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남부럽지 않게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던 마을에 형편없이 살던 치앙더가 결혼을 하더니 그의 아내가 설치기 시작하며 많은 돈을 벌자 아랫집에 살고 있던 친척집 학산 형제와 부모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치악산과 치앙도의 할아버지는 형제지간으로 아주 가까운 친척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가난했던 양더가 2층 집을 올리자 분에 못 이겨 양더 부부를 만나기만 하면 시비를 걸고 화풀이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도 양더가 참고 지나갔으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중국 정부에서 인구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마지막 막내를 호적에 못 올리고 있는 터라서 만약 그들이 시청에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엄청난 벌금이 날아올 것이 두려워 그들과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귀잉은 도망친 살인범 오형제를 잡기 위해 지악산의 집을 방문했으나 그들의 부모님과 싸우며 되돌아가기를 수차례 반복하다 마을 주민들에게 만약 학산이나 동생들이 도망친 곳을 알게 되면 꼭 연락을 주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1개월 뒤 어느 날 윗마을에 살고 있는 왕씨 아주머니가 귀잉을 찾아왔습니다. 리사 집에 있나? 아주머니가 어쩐 일로 이렇게... 그게 다름이 아니라 북경으로 돈 벌러 간 그 아들놈 있잖아. 그놈한테 연락이 왔는데 말이야. 네, 그런데요. 근데 거기에서 글쎄 한 달 전쯤인가 거기 그 남편 죽이고 도망간 놈 있지, 그 학산이라고. 학산이요? 그 첫째 아들요. 그 학산이를 북경 공사 현장에서 봤다나 봐. 일하다가 서로 아는 체는 하고 지나가기는 했는데 말이야. 다음날 일 그만두고 다른 현장으로 갔다는 것 같더라고. 그럼 그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왕씨는 아들에게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 주소를 물어 귀잉에게 알려주었고 그녀는 학산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귀양은 북경으로 올라가 현장 자포를 구하는 구직 광고를 보고 왔다며 수없이 많은 공사 현장을 출입해 학산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큰 도시 북경에서 학산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둘러보고 있던 공사 현장에서 마침내 멀리 떨어져 있는 학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공중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저 경찰서죠. 여기 살인사건 용의자가 있으니까 빨리 와보세요. 잠시 후 공사 현장에 경찰차 서너 대가 입구를 막아서더니 학산을 찾아 검거했습니다. 이거다. 이거 누구라고? 자, 일단 서로 가셔서 조사를 받아보시죠. 학산은 경찰서로 끌려간 후 조사를 받았는데 산동성 난톤진 마을에서 살인사건으로 수배 중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학산을 검거하고 그의 동생들의 행적을 물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럼 양도 씨를 살해한 게 그 학산 씨 혼자 범행한 것이 맞다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겁만 줬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셋째 동생 지바오샨이 산시성 구자오 마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산시성이라고? 네. 경찰은 셋째 바오샨이 산시성에서 숨어 지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그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검거하고 마을 주민의 증언과 그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빠르게 판결을 내렸는데 학산에게 폭행과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고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두 형제를 검거하자 나머지 세 형제도 검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수사에 속도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학산과 바오샤는 정말 동생들의 행방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아무런 진전 없이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2010년) 가을, 징역 15년형을 살고 출소한 학산과 바오샤는 이제 모든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마을을 활보하고 다녔고, 귀잉은 마을에서 그들을 마주칠 때마다 속이 상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산이 살던 집이 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집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새로 짓는 거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치며 아, 도망간 삼형제가 보내준 돈으로 집을 고치고 있나 보구나. 귀양은 아마도 학산이 도망간 동생들이 보내준 돈으로 집을 고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그들이 집을 비웠을 때 전화통화했던 기록을 알아내 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메모해둔 기록이며 재발신 버튼을 눌러 잘못 걸린 전화처럼 해보기도 하며 착신지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둘째 치진샤는 중국 최서쪽 우루무치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리앙은 우루무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우루무치 특컬로 꽁이에 17년 전 허난성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숨어있어요. 이름은 치징샨이고요. 키는 1m 50 정도 돼 보이는 중년쯤 돼 보이는 남성이에요. 아이 그 뭐 인상착의나 특이점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알려드리다 마다요. 그놈이 우리 남편 심장에 칼을 꽂은 놈인데 잊은 이가 있나요? 리앙은 경찰에게 진샨의 인상착의를 말해주었고 그날 저녁 경찰은 숨어있는 치진샨을 검거했습니다. 2011년 3월 이제 5형제 중 4형제가 검거되었고 2012년 1월 6일 법원은 흉기에 남아있던 진샨의 지문과 형제 간의 대질신문으로 살인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확실하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리앙은 이제 찌씨 형제 중 마지막으로 검거되지 않은 단 한 명만 남아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꼭꼭 숨어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5형제 중 막내 아들인 지하이잉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형제들이 차례차례 검거되자 자신도 검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을 했는지 어느 곳에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앙은 이웃집 아주머니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 그 있잖아,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아이 그 리신의 남편 죽인 놈들 있잖아, 그 5형제 놈들. 아이고야, 그 안 잡힌 놈들 말이죠. 아이 그래, 아이 거기가 우리 사촌의 집안이잖아. 에이 그렇지 그렇지. 아이 배다른 형제기는 하지만 말이야,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우리 집안 얘기나 하고 그래? 아이 참, 아이 그런데 뭐, 아이 글쎄, 아이 그 막내 놈이 돈 주고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바꿔서 살고 있다는 것만 그래? 에헤이 그렇지 그 어쩐지. 아이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잡힐 리가 없지. 그래서 그쪽 친구들이 쉬쉬하고 있었구만 그래? 그때 남편 묘에 다녀오던 길에 왕씨 아주머니 집에 놀러왔던 류기양은
지하잉이 신분을 세탁해 숨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신원조사를 위해 동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름을 지하잉이 아닌 지하오로 변경했고 나이도 1973년생에서 1972년생으로 바꿔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 간부로 있던 지하잉의 아버지가 동사무소 직원을 매수해 아들의 생년월일과 이름 그리고 신분증의 사진을 변형된 모습으로 감쪽같이 변경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양도를 살해하고 도주한 지 1년 뒤 곧바로 아버지의 도움으로 신분을 세탁한 막내 아들은 도주한 도시에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 감쪽같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리앙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가 가족과 살고 있는 베이징 집을 급습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하잉은 경찰에 검거된 후 산동성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판결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화난성 방송국에서 사건을 취재하다 한 여성이 경찰의 도움 없이 17년 동안 범인 5명을 모두 검거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취재하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능한 경찰에게 사건을 맡겼다면 20년이 지나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능한 경찰에게 포상금과 표창장을 줄 것이 아니라 리앙에게 포상금과 표창장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범인들이 모두 검거되고 처벌을 받게 되자 그녀는 술 한 병과 생전에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싸들고 남편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엎드려 이제서야 남편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